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죠. 100페이지짜리 소설입니다. 딱 100페이지. 글쎄 평소에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책이라면 두껍든 얇든 어렵든 쉽든 읽는다. 근데 의외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얇다고 안 읽고 쉽다고 안 읽고 그림 들어갔다고 안 읽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얇건 쉽건 그 다음에 심지어 베스트셀러라도 만약에 그 책이 좋은 책이라면 읽는다, 읽겠다. 그렇게 결심한 게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실천을 편하게 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읽었다가 실망을 하면 덮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쉽고 얇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책을 간혹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독서의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정말 큰 희열을 느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그 시도를 좀 해볼 텐데 이 소설이야말로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재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나 뭐 이런 감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소설이 갖고 있는 재미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주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의도로 설명을 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제 소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휩쓸었던 작가 클레어 키건은 68년생입니다. 68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작품 맡겨진 소녀까지 읽게 되었는데 국내에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인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책을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작가 클레어 키건은 그 정도로 끝낼 작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보다 이 맡겨진 소녀가 더 나은 작품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맡겨진 소녀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향기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몇 달 동안 뭔가 조이스의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심코 계속 생각하다가 문득 이 작가분이 혹시 100년 전 조이스가 어렵고 길게 쓴 것을 자신은 똑같은 이야기를 쉽고 짧게 쓰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통해서 길고 어렵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 클레어 키건은 쉽고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책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율리시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클레어 키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암시적인 단어 한두 개로 끝내버리죠. 근데 그것도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작가가 의도한 장치라는 걸 미처 알아차릴 틈도 없이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개의 에피파니는 감동도 감동이지만 여운의 지속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독자 입장에서는 마치 소설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개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볼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줄거리는 몹시 단순합니다.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한 소녀가 먼 친척 집에 한동안 맡겨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죠. 아주 단순한 줄거리죠. 그런데 작가가 줄거리를 단순하게 설정한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소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5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엄마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먼 친척집에 맡겨진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에게는 2명의 언니와 1명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하필 셋째인 주인공이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는 끝까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독자들이 눈치를 못 채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계속 다시 찾아봤는데 그 이름이 어딘가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소설을 읽었는데 끝까지 주인공의 이름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에게 이름이 없을 리는 없었을 테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름으로 주인공을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꼬맹이, 꼬마 아니면 키다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에 바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다시 주인공의 나이는 미루어 짐작하자면 한 8살쯤 된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친척집에 맡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학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이란 얘기죠. 초등학생이란 얘기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학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지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공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는 것 같고 도박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기보다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엄마에게서는 약간 저는 자포자기의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고 이제 곧 5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하지만 어쩐지 그들에게 아이들은 어쩌다가 생긴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임신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계속 생기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좀 귀찮아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당분간 소녀를 맡아주기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사실 엄마의 먼 친척인 킨셀라 부부라는 사람들인데 이 소설에는 엄마와 아빠 중 정확히 누구의 친척인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킨셀라 아주머니가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키가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봐선 아주머니가 엄마 쪽 친척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런 식으로 암시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 소설은 그런 식으로 연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주인공 소녀도 꽤 키가 큰 편입니다. 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책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미사를 마친 후에 아빠는 주인공을 차에 태우고 엄마의 고향 마을로 향합니다. 차에서 아이는 자신을 맡아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합니다. 좋은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죠? 이 문장에서 지금까지 이 소녀가 만나왔던 어른들은 그다지 좋은 어른들은 없었던 거죠. 늘 그래왔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자, 그런데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의 집은 일단 진입로에서부터 그 진입로 양쪽에 늘어선 나무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하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디선가 빵을 굽는 냄새가 나고 약하게 소독약 냄새나 표백제 냄새도 살짝 풍겨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의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킨셀라 아주머니의 집에는 아주머니 부부 말고도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누구도 그 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은 소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자, 소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이곳에 남아있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끗한 바닥 타일 위로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소녀가 앉은 의자에 달락말락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녀가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소녀가 앉은 의자에 바을락말락하는 그런 풍경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작가는 이런 표현들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얼마 전에 엘리님하고 읽었던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보면 엘리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장면이지만 세 사람의 흑인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따로따로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석양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문장인데 그것처럼 이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소녀의 의자에 닿을락 말락 하다는 얘기는 소녀와 아주머니가 연결될랑 말랑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의 이제 문장인 거죠. 이 클레어 키거는 이런 식의 상징들을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빠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소녀에게 자기 딸이죠. 잘 지내라거나 아니면 심지어 곧 다시 만나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소녀의 옷가방까지 그냥 들고 가버린 거예요. 차에 싣고 내려주지 않고.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자식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아빠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일요일 동안 한잔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녀의 옷가방도 내려주지 않고 서둘러서 떠나버렸다. 그냥 이렇게만 묘사를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독자들이 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소녀는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의 집에 남겨졌습니다. 꽤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아주머니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소녀를 목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녀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깊이 담그고 목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엄마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소녀는 아빠가 옷가방을 들고 가버렸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이건 작가가 설치한 장치인 거죠. 눈에 보이는 장치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머니가 옷장에서 헌 옷을 꺼내서 소녀에게 입혀주게 하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한 장치인 거죠. 그리고 그 옷은 여자아이의 옷이 아니라 남자아이의, 유행이 지난 남자아이의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두 사람은 함께 우물로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게 아니죠. 집이 있고 커다란 정원이나 정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밭이겠죠. 한참 걸어가서 울타리를 지나서 좁은 길을 지나서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우물이 아니라 바닥에서 퍼올리는 그런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일랜드 작가의 책에도 간혹 나오지만 아일랜드가 워낙 그 수도요금이 비싸가지고 그렇게 집집마다 필요한 물을 저녁 때 이렇게 양동이에 담아다가 놓고 그 물을 가지고 다음날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저녁이 왔고 이제 아주머니와 이 소녀는 함께 우물로 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물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두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목장을 지나서 우물로 향하는데 한참 울타리를 지나서 한참 걷다가 작은 철물을 지나서 돌계단이 있고 그 돌계단을 내려가면 아래에 이제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은 시원하고 고요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소녀가 숨 쉬는 소리가 수면에 닿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머니는 오랜 가뭄에도 이 우물의 수량은 언제나 풍족하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우물의 맛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녀는 이 우물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아빠가 없는 듯한 맛, 아빠라는 존재가 아예 사라진 듯한 맛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원하고 깨끗한 우물에서는 아빠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맛이 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라는 존재가 소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 네,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되죠. 절대로 이 소설에서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킨셀라 아주머니의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가뭄에도 수량이 풍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뜻이겠죠. 사실 소설은 이런 재미로 읽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조이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언제나 깨끗하고 맑고 수량이 풍족한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 이 의미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깊고도 고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우물 장면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에피파니를 예고하는 두 가지 복선 중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물. 밤이 됐고 첫날 밤 소녀가 잠든 방은 편안하고 안락했지만 그래도 낯선 방에서 소녀는 약간 무서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결국 침대에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 아주머니는 엄마라면 아빠라면 화를 냈겠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밝은 매트리스에 자꾸 습기가 낀다고 자꾸 변호를 해주죠. 그리고 함께 소녀랑 함께 매트리스를 들고 내려가서 세제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립니다. 엄마나 아빠랑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소녀는 아주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게 아주머니가 소녀한테 일을 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 소녀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제대로 차분차분하게 하게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머니의 배려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게는 킨셀라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복선이 등장하죠. 아저씨가 소녀에게 진입로 끝에 있는 우체통까지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는지 보자라고 놀이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끝에 있는 우체통에 가서 우편물을 가져오라는 말을 그런 놀이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자며 시계까지 꺼내드는데,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아저씨만의 고유의 놀이였던 셈인데 그 문장을 읽을 때 벌써 마음이 아파오죠. 왜냐하면 왠지 전에도 이 아저씨는 누군가와 이 놀이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가 짠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요. 소녀는 지금 이 순간들, 자기 집과는 다르게 청결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 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언젠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깨져버릴 꿈이라면 차라리 어떤 사고라도 터져서 한순간에 깨져버리길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기 시작합니다. 약간은 그 친구의 인형을 잠깐 빌려서 가지고 노는 아이의 마음 같은 거죠. 너무 좋지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너무 내가 푹 빠져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아니까 차라리 그냥 이 꿈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기는 이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가 결국은 방학이 끝날 무렵에 그들 품을 떠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녀에게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사랑이라는 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셋 다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상징하는 게 어느 날 아저씨가 소녀에게 옷을 사주자고
결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교회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남자아이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도 새 옷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 아저씨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옷을 사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선을 넘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뭐랄까 고백해버리는 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아저씨의 그 얘기를 듣고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울어요. 본인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헤어질 때의 슬픔도 훨씬 더 커질 텐데 그걸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죽은 자신의 아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어른은 소녀에 대한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새 옷을 사주기로 결심합니다. 선을 넘은 거죠. 그렇게 아주머니 아저씨와 함께 옷을 사러 나갔는데 벌써 개학날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문구점에는 새 상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를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쉽게 알 수 있죠. 네, 조이스적인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마을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소녀는 호기심 많은 한 이웃 아주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입방정이 심한 아주머니로부터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의 숨겨진 사연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에게는 소녀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아저씨는 그 사냥개를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대신 그 이후로는 그 개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부부의 머리가 하룻밤 만에 모두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얘기도 전해줍니다. 결국 그동안 소녀가 지냈던 방이나 잠들었던 침대 그리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던 옷들 모두 죽은 아들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주머니 부부가 소중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소녀의 이름 또한 그들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개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연히 아들이 떠오를 테니까 그럴 수 없었을 테고 소녀의 이름 또한 만약 소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소녀에게 너무 정이 들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죠. 소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는 소녀의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소녀의 아빠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는 이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소녀는 여러 명의 귀찮은 자식 중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고 이 아주머니 부부는 이름을 부르면 자기들이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질까 봐 그걸 조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웃 아주머니에게 그 얘기를 들은 날 소녀는 그날 밤 아저씨와 둘이서 바닷가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저씨는 소녀에게 무서워할 거 없다. 이상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산책을 시작할 때 그 바다에 어선들이 이제 불빛을 밝히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산책을 시작할 때는 그 바다에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산책을 끝날 무렵 그 불빛이 3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상징하는 거죠. 자, 두 가족이 3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다. 이걸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저씨는 그때 소녀가 마치 친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아줍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엄마의 편지가 도착했고 소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울음을 참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의 편지가 도착한 이후에 갑자기 아저씨는 왠지 허둥대기 시작하고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 결국은 세 사람 모두 헤어진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허둥대는 거겠죠. 소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결국 떠날 거라면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저녁에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소녀도 그들 부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가까워오니까 내가 아주머니 부부를 위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양동이를 들고 혼자 우물로 갑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죠. 그 사이에 비가 오기도 했지만 우물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에피파니가 등장합니다. 소녀가 양동이를 우물 깊숙이 담갔다가 다시 꺼내려는 순간 우물 속에서 두 손이 불쑥 튀어나와서 소녀를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뭔가 좀 공포소설 같은 장면이 갑자기 들어갔죠. 자, 소녀가 양동이로 물을 풀려는 순간 우물 속에서 두 손이 튀어나와서 소녀를 물속으로 잡아 당깁니다. 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제가 조이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환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물이 맑고 거울 같았으니까 비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녀가 물을 뜨려고 이렇게 두 손을 갖다 댈 때 당연히 우물에도 그 모습이 비쳤을 테니까 우물 속에서 두 손이 나왔다.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우물 속에서 나와서 소녀를 끌어당긴 그 손이 바로 그들 부부의 죽은 아들의 손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환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죽은 아들이 소녀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장면인 거죠. 죽은 아들이 소녀를 끌어당겨서 소녀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죽고 그리고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소녀가, 물에 빠진 소녀가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자, 친자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소녀는 그들 부부의 친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율리시스 15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율리시스 15장 또한 블룸의 죽은 아들을 대신해 스티븐이 블룸의 아들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율리시스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소녀가 물에 빠졌고 그리고 그 순간 소녀는 이 집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친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어쨌든 푹 젖어버렸겠죠. 결국은 이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당장 돌아갈 수 없게 되어서 예정대로 계약 전날인 일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집은 거의 달라진 게 없었고요. 그리고 소녀는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지저분한 집안의 모습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소녀가 재채기를 하고 코를 풀고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아주머니 부부에게 비난 섞인 말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시는군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신들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제대로 키우질 못해? 친자식을 죽이질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한 종자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아주머니 부부는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묵묵히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부가 탄 차가 출발하고 진입로 끝에 도착해서 이제 진입로 끝에 있는 울타리를 열려고 하는 순간 소녀가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저씨와 했던 놀이죠. 그래서 소녀가 있는 힘껏 달려서 돌아보는 아저씨의 품에 안깁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 아빠 또한 소녀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죠. 자, 아저씨가 소녀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저씨의 눈에는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녀의 눈에 보여요. 각도상. 그래서 소녀는 이때 아빠라고 소리칩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작품 해설에도 나오지만 자, 아저씨에게 아빠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소설은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아저씨의 품에 안겨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아빠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 소설은 그렇게 마무리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녀가 소설이 끝난 이후에 이 소녀가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의 자식이 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빠 같은 종자들은 자기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마지막에 아빠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마 소녀는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강요받겠죠. 하지만 작가는 이런 얘기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소녀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녀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